좀 어렵죠. 우리가 그 수학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음, 이게 그렇게 쉬웠으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전국의 수십만 수험생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하겠죠.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겪었던 일이고, 어, 그리고 이게 그렇게 쉬웠다면 우리가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을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로 얘기도 안 했겠죠. 그죠? 음, 네,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쌓아왔던 뭐 인류가 남긴 최고의 지적 유산 중에 하나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게 그 뉴턴 역학의 이제 힘의 정의를 했는데 F가 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MA였죠. 그냥 질량이 m인 어떤 물체의 가속도에 비례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힘을 정의한 거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힘이 뭔지를 특정한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힘의 본원적인 성질로 정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실용적으로 운동 다이나믹스의 관점에서 그냥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아니면 이제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는 그 요인을 힘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이게 뭐든 간에. 그런데 이제 잘 살펴보면 이제 그 이런 요소,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하는 내지는 없던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를 만들게 하는 요소, 그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 찾아봤더니 이제 저번 시간에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스프링이 작용할 때. 이거를 후크의 법칙. 스프링을 당기면은 원점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간단한 경우에 이게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더블 다시고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여기서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래서 이 식은 이 솔루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사인 코사인 상가함수에 네, 이제 이런 조합으로 이제 나온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간단한 힘인데 오늘 할 거는 이 힘이 특별히 이제 그 중력일 때 이게 이제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면 그걸 그냥 다 물리해서 힘이라고 하자. 어,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걸 운동량이라 하자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스프링이고 오늘 할 게 이제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력을 우리가 자, 오늘 이제 처음 할게. 자, 우리가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여기 만유 이게 무슨 뜻이죠? 만유. 네? 모든 데 적용된다. 이게 한자로 하면은 이게 이 만자가 무슨 만자죠? 일만만이죠. 일만만. 제가 한자가 이게 맞나요? 네. 이거죠. 만유가. 그러니까 직역하면 만 곳에 있다. 뭐 의역하면 어디에나 있다 그 얘기예요. 어디에나 있는 이게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죠. 인력이 어디에나 있는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 얘기예요. 만유 인력이. 저는 제가 그 물리학과를 졸업했는데 만유 인력의 뜻이
저렇다는 거를, 저 한자가 저렇다는 걸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은 물리 선택을 안 했거든요. 선택을 안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안 해줬어요. 제가 학력고사 보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과, 그 요즘 영화 핫한 영화 1987, 제가 1987년에 고등학교 1학년 했어요. 그때는 물리를 배웠습니다. 1학년 때는 배우고 2학년 때, 1학년 때까지 배운 것 같은데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그때는 제가 학력고사 봐가지고 이과반은 그 과학 과목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화학을 하고 싶었는데 물리학과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4과목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뭐죠? 몇 가지죠? 수학으로는 이렇게 되죠.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그죠? 요게 6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6반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물리지학반, 화학생물반 2개만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그냥 랜덤으로 때려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물리화학반 만들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몰려가가지고 다른 반과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요새는 보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우열반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장려하죠, 그죠? 그때는 안 그랬어요. 위화감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딱 반 2개 만들어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때려 넣었어요. 저는 화학생물반. 화학과 간 제 친구는 물리지학반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물리를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사실 입시를 안 했으니까. 안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물리의 지식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리 지식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제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배운 거 그게 거의 다예요. 거의 다고 보면은 뭐 F내매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 머릿속에 F내매는 그냥 이거 실험으로 한 거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실험 상상해 보면 이렇게 술에다가 뭐 추를 매달아 가지고 추의 질량을 1배, 2배 늘리면 속도 변화가 1배, 2배 늘어나고, 저는 뉴턴이 그렇게 하라는 줄 알았어요. F내매를.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이런 게 그냥 있나 보다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저게 그냥 그건가 보다. 그냥 지구 태양사에 저런 힘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가니까 이제 그 일반 물리학 이제 배우잖아요. 일반 물리학 그때 그 원소로 배웠어요. 영어로 된 것 뭐 1000쪽이 넘는. 근데 그 내용 대부분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쓰지 않는 수학으로 물리를 다시 기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캘큘러스를 써가지고 미적분을 써가지고. 근데 그 미적분이 이제 3차원 벡터에 대한 미적분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써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기술한 게 그게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보통 이제 일반 물리학이에요. 근데 보니까 저는 영어도 못하고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운 적도 없고 1학년 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투덜거렸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학교에서 화학생물반을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물리학과 와서도 얘한테 굉장히 고생했다. 그때 그 제 옆에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너 화학생물 선택해서 점수가 잘 나와서 입학이나 제대로 했지. 물리지학 했다가 점수 안 나왔으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학교에 감사해라.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해요, 그죠? 사람 인생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될지. 그 뒤로는 제가 그 얘기 듣고는 학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모교에. 그런데 어쨌든 그 1학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영어로 된 교재를 넘겨보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유니버. 아니면 이게 유니버설 로우 오브 그래비테이션 이렇게도 말을 해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배운 기억으로는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냥 지각한 거잖아. 보편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보편 중력의 법칙. 보편 중력의 법칙이란 단어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12년 동안 공교육을 배우면서 도대체 저게 뭘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게 이건 줄 이제 그때 안 거예요. 아, 내가 만류인력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류인력이라고 외웠던 게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왜 이걸 만류인력이라고 어려운 말을 썼을까? 그냥 보편 중력이라 하지. 그죠? 이 만유라는 게 이겁니다. 유니버설입니다. 유니버설. 보편 중력의 법칙이에요. 보편 중력의 법칙.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유니버설이냐? 왜 유니버설이냐? 이게 그 뉴턴이 이제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서양 세계를 지배했던 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그 둘째 번 강의였나요? 이제 그런 걸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렇게 그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습니다. 천상계 운동, 지상계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성적 운동과 그 강제적 운동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 이 천상계하고 지상계를 가르는 게 이게 이제 뭐라면 달이에요, 달.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달부터는 천상계, 그 아래는 지상계. 천상계는 그냥 퍼펙트예요. 퍼펙트 월드고 모든 게 완벽해. 모든 게 완벽해서 천상의 모든 물체, 천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 아름다운 완벽한 구형이고 거기 있는 물체가 운동하는 건 완벽한 원운동을 하고 가만히 냅둬도 지가 알아서 원운동을 잘하고 있어요. 완벽한 세상. 그게 천상계예요. 지상계는 그냥 한마디로 더티한 세상이죠. 더러운 세상이에요. 더러운 세상. 지구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거 보세요. 동그란 게 완벽한 구가 어디 있어? 네? 사과를 보세요. 완벽한 구가 어디 있어요?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촉 기동자가 계속 힘을 작용해줘야 되죠. 운동이 있으려면. 완벽하지 않은 세상. 천상계하고 지상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은 천상계에 작용하는 자연의 법칙과 지상계에 작용하는 자연의 법칙이 다르다. 완전 다른 거예요.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완전히 갈라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그 스승이었던 플라톤의 영향이겠죠. 이데아적인 세계가 여기 천상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1609년에 망원경으로 달을 처음 봤는데 달을 보니까 이렇게 뭔가 운석 구덩이도 있고 산맥이 있고 뭐 고원이 있고 이런 걸 보고 왜 놀랬냐? 퍼펙트하지 않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퍼펙트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전혀 퍼펙트하지 않아. 지구하고 똑같아, 지형이. 산맥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서야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직접 달을 보고 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속고 살았구나. 이제 그때 한 거예요. 1609년에.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00년대 사람인데 2000년 동안 그러고 산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법칙이 적용이 되고 갈릴레오가 뭐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었고 갈릴레오가 이제 뭐 관성에 대한 개념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자유낙하 이런 거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걸 균열을 많이 냈다 그랬죠. 그리고 뉴턴이 뭐랬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 이렇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이렇게 중력을 발견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거기에도 논란이 이제 많아요. 그게 대략 이제 언제 이건 이제 갈릴레오고 그게 이제 1666년 이게 뉴턴 기적의 해라 그랬죠. 이게 아마 n이 두 개인가? n이 두 개 맞나요? 아누스 미라빌리스
뉴턴 기적의 1666년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대학이 폐쇄돼서 집에 가서 놀고 있는데 1년 반 동안에 모든 걸 다 했다 그랬죠. 그 이제 일화에 따르면은 이제 농장에서 놀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사과에서 나무가 떨어지는 거 보고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구나. 그래서 보편 중력이 있다. 이렇게 알아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이제 과학사학자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게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는 이제 아닙니다. 뉴턴의 인척, 먼 친척은 또 이제 뉴턴이 정말로 그 사과를 보고 그렇게 했다. 그 울주소프 장원에 실제 그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정말로 그렇게 했다라고 그 친인척 되는 사람이 남긴 기록은 있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뉴턴이 그거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보통 대부분의 이제 사학자들은 과학사학자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뉴턴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추론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어요. 뉴턴이 생각한 건 이제 이거죠. 이렇게 그 지구에서 사과를 이렇게 사과를 던지면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포물선 운동합니다, 그죠? 포물선 운동 이렇게 투사체가 포물선 운동한다는 갈릴레오도 알았던 거고. 그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걸 좀 더 세게 던지면 초속도를 높이면 이게 더 멀리 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저번에 했던 그 레인지라고 하는 거죠. 레인지, 투사체 레인지. 근데 뉴턴은 이제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그러면은 초속도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게 이 레인지가 이 투사체의 레인지가 한없이 길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요렇게 되는 상황은 뭐냐면은 이 사과를 지구가 적당히 잘 당겨주고 있으면 사과와 지구 사이에 적당하게 당겨주는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운동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 리미트를 잘 쳐야 돼. 보통 사람은 사과 던지는 거 가지고 저게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세게 던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미친 생각이죠. 미친 생각인데 과학자들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잘해요. 이 원리가 극단적으로 적용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자연의 근본 법칙이라면 제한이 달려있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를 취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더티한 세상에 사과가 뭐가 됐냐면 그냥 달이 된 거예요. 그죠? 지구 주위를 도니까. 달은 퍼펙트한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둘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상계와 지상계에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구하고 사과 사이에 적당히 당겨주는 힘만 있으면 그러면은 지상에서 사과가 더티하게 운동하는 거랑 이렇게 적당히 던졌을 때 포물선 운동하는 거랑 그 다음에 사과가 지구 주위를 도는 거랑 그게 결국 다를 거다. 그럼 더티한 세상의 사과의 운동과 완벽한 세상의 천상계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과 그거를 그 두 가지 현상을 그냥 한 큐에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큐에. 이 힘만 있으면. 그래서 유니버설인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설. 천상계와 지상계에 보편적으로 작용을 한다. 더 이상 이 둘을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두 개 따로 법칙이 있는 게 한 큐에 모든 걸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이런 거니까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이제 1666년 그 뉴턴 기적의 해에 이제 저런 거를 생각을 했다 그래서 노트를 남겼대던가 하여튼 그게 이제 1666년입니다. 나중에 물론 이걸 정식화해서 제대로 발표한 거는 프린키피아 1687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니버설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일단은 뭐 좀 좁게 보자면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버린 천상계와 지상계를 더 이상 두 개 분리된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 법칙으로 하나의 자연 법칙. 이거는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의 그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천상계와 지상계가 사실 그렇게 무의미해져 버리잖아요. 무의미해져 버리고 그러면은 천상계든 지상계든 뭔가 거기에 근본적인 자연의 원리가 있을 거다라고 사실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 찾아낸 거죠. 뉴턴이. 찾아낸 건데 사실 이 보편 중력은 지구 사과 사이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질량이 있는 임의의 두 물체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뉴턴의 주장이죠. 질량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유니버설하게 종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질량 사이에 이제 저런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유니버설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누스 미라빌리스이긴 한데 어, 1543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코페르니쿠스 천구회전에 관하여가 나와요. 여기 이제 레볼루션이 들어가 있죠. 1543년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1609년에 케플러가 이제 신천문학을 씁니다. 신천문학을 쓰면서 여기서 이제 케플러의 행성 법칙이 나오죠. 행성 운동 법칙. 1609년에 갈릴레오는 이제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봤던 해고, 그 다음에 1632년이 되면은 이때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그 두 체계의 대화, 종교 재판 받았던 두 체계의 대화를 씁니다. 그 대화에서는 뭐 몇 번 소개했지만은 이제 그 첫째 날은 천체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주장을 하고, 둘째 날은 지구의 자전, 셋째 날 지구의 공전, 넷째 날이 그 조수운동, 밀물썰물을 지구의 자전거 공전의 콤비네이션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다 그랬죠. 그게 원래 이 책의 목적이었는데 그 실패하고 어쨌든 이걸로 종교 재판 받고, 아마 38년쯤에 이제 갈릴레오가 그 두 과학이라는 책을 써요. 두 과학. 이게 근대 과학 교과서의 이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대화는 주로 이제 천체에 대한 거, 지구 천체에 대한 건데, 두 과학은 운동학에 대한 거예요. 운동학. 뭐 관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빗면 사고 실험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쭉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게 그 두 과학이고, 그리고 1687년에 이제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때부터 이때까지를 그 이제 과학혁명기라고 이제 부르는데, 서유럽에서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근대과학이 태동해서 완성됐던 어떤 일련의 과정, 그걸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쭉 불러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그 뭐 1666 뉴턴 기적의 해가 이제 이쯤이 있는데, 뭐 운동 법칙 우리가 접어냈고, 그
어쨌든 여기 보면 행성 운동의 법칙이 이제 이렇게 그 나와 여기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 행성 운동 세 가지를 이제 정량적으로 수학으로 이해하는 거 이제 다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강좌에서 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이게 타원 궤도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있고 조화의 법칙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데 요게 이제 알려져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그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갈릴레오가 이제 그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관측한 거랑 조합을 해서 두 체계의 대화를 만들어서 이제 교회 맞서다가 감옥살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쓴 거예요. 프린키피아 썼는데 여기서 그 사실은 그러니까 만륜력의 법칙이 어디 나오냐? 만륜력의 법칙이 프린키피아가 이게 그 라틴어로 쓴 거예요. 라틴어고 그 다음에 그 그림책이에요. 기하학으로 다 돼 있습니다. 라틴어 그림책. 라틴어 그림책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제 있을 겁니다. 라틴어 그림책인데 다 뭐 이제 뭐 프로포지션 뭐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뭐 증명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저기 안상현 박사님이 이제 프린키피아 해제를 또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이제 관심 있어 한번 보시고 거기 그 1권 3장에 1권 3장에 보면 1권 3장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은 1권 3장 처음 나오는 게 이 그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돌면 타원 궤도를 돌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구심력이 이렇게 된다. 요거를 증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1권 3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게. 다 그림으로 다 해놨어요. 타원일 때, 그 다음 뭐 이제 뭐 포물선일 때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게 이제 R 제곱분의 1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놔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프린키피아를 쓴 동기 중에 하나가 그 왕리바케에 있던 그 헨리 해성을 발견한 그 헨리가 뉴턴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왜 행성이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서 타원으로 도냐 그랬더니 이제 뉴턴이 그거는 지구 태양 사이에 이런 힘이 작용하면 그냥 그 바로 나오는 거야. 했더니 헨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같이 무식한 사람 모르니까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썼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여기 1권 3장에 저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조화의 법칙이 뭐냐면은 조화의 법칙이 이게 그 주기의 제곱이 행성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건데 그 대학에서 일반 물리학 수업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제일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조화의 법칙으로부터 이거 이제 그 행성 운동을 원운동이라 가정했을 때 원운동 원래는 타원인데 타원 뭐 지구나 화성이나 어차피 원에 되게 가까워요. 원궤도에 가깝기도 하고 실제 그냥 타원을 가지고 계산이 무지하게 복잡해요. 무지하게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 원이라 퉁치고 이러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원이라 퉁치고 여기서부터 조화의 법칙으로부터 이거를 유도하라. 이런 게 일반 물리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그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케플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게 정말로 잘 맞고 거기서부터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뉴턴이 알아낸 거죠. 정량적으로 알아낸 거. 우리도 이제 여섯 번째 수업 때 간단하게 이건 뭐 되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뭐 확인해 볼 수 있고. 근데 이걸로부터 이게 사실은 뭐 이제 뭐 타원 궤도 있고 R 제곱분의 1이면은 또 타원 궤도 솔루션이 있어요. R분의 1일 때, R 제곱분의 1일 때 타원 궤도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여섯 번째 수업 때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제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대충 이제 이런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말로 좀 떠들어왔는데, 자, 두 번째로 자, 이 법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질량이 M2인 물체가 있어요. 그 두 물체가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원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원점에서 이 M1까지의 위치 벡터를 R1, 그다음에 여기 M2까지의 위치를 R2, 벡터 R2라고 그랬을 때, 이 원점이 임의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 M1에서 M2로 가는 이 화살표, 요거는 M1에서 출발해서 M2로 가죠, 그죠? 1에서 출발해서 2로 가면은 이 출발점이 항상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R1 더하기 R2 마이너스 R1 하면 R2가 되죠. 지금 이거 더하기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보면 R1 마이너스 R1 없어지고 R2가 남으니까 R2 마이너스 R1. 그래서 화살표 출발점이 되는 게 이렇게 빼기로 들어가요.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R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R1 더하기 R이 R2라 그러면 R은 R2 빼기 R1 그냥 나오죠. 뭐 간단한 산수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잡아 놓으면은, 그러면은 만류인력의 법칙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M1이 M2로 이렇게 그 끌려가는 힘이 있고, 그거를 이제 F1이라고 합시다. 이 힘이 있고, M2도 이쪽으로 이제 끌려가는 힘이 있죠. F2. 그래서 그 뉴턴의 3법칙에 따르면 이게 힘이 쌍으로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서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당기고 있는 거고. 자, 이때 그러면 이 F1이 어떻게 되느냐? 이 힘 F1, 질량 M1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방향은 지금 이게 R 방향이죠. R 방향. 그죠? 방향이 R 방향이라서 우리가 그 R 방향에 그 자기 크기로 나누는 값. 이러면 이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죠. 그죠? 이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요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R 햇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R 햇. 일반적으로 그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 벡터, 그걸 이제 이렇게 단위 벡터인데, 그러니까 유닛 벡터라고 하고, 이제 이것의 크기는 이렇게 1입니다. 1.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제 R 햇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RS라고 했을 때 F1이 지금 방향이 어디냐? 방향이 이쪽 오른쪽 방향이죠, 그죠? M2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방향은 R 햇이 돼요. R 햇. 방향은 R 햇이 되고, 그다음에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크기가 이제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뉴턴 상수가 들어가죠. 이렇게 비례 상수가. 여기서 R은 이 R 방향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R 햇이 R 크기분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R 분의 지금 벡터 R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이게 R 분의
벡터 R이니까 이게 R 3승분의 G M1 M2 R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제곱 있다고 이게 세제곱이 있지만 여기 또 크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걸 좀 복잡하게 쓰면 이제 이렇게 써요. R이 뭐냐면은 R2 마이너스 R1이니까 이게 R2 마이너스 R1 이것의 크기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G M1 M2 그다음에 R2 마이너스 R1 이렇게 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건 이제 벡터로 크기 방향을 한꺼번에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F2는 이거랑 반대죠. F2는 이게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마이너스 R입니다. 방향이 마이너스 R이라서 이거는 이거랑 방향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세제곱분의 이거는 R1 마이너스 R2가 되겠죠. 그래서 F1하고 힘이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렇게 복잡해진 이유가 원점을 이 상황을 기술하는 원점을 우리가 임의로 잡아서 그래요. 임의로 잡아서 이렇게 복잡해져요. 또 보통은 어떻게 잡냐면은 보통의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태양이 하나 있고 그죠? 굉장히 질량이 뭐 태양이 있고 지구 행성을 할 때 태양이 있고 여기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지구 태양이 서로 땡기는데 태양은 그 둘이 힘이 똑같이 받아요. 이 힘이랑 똑같아요. 태양이 받는 힘이랑 지구가 받는 힘이랑 똑같은데 태양은 질량이 무지하게 크죠. 질량이 무지하게 커서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 같은 힘을 받을 때 질량이 크니까 가속도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거고 그래서 별로 움직임이 없고 지구가 크게 이제 영향을 받게 돼 속도 변화가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그런 거 대충 무시하고 태양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거의 고정돼 있다 보고 태양을 원점으로 잡아서 이제 지구 쪽으로 벡터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태양은 별 그게 없으니까 이 지구의 운동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뭐 R2 빼기 R1 이런 식으로 할 거 없이 그냥 이게 바로 그냥 이제 요렇게만 이제 써버리면 되는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사실은.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태양하고 지구에 사실은 그 움직이지 않는 점이 이제 질량 중심이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질량 중심. 태양이 워낙 무거워서 이건 태양 내부에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뭐 기술하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표기법은 이건 어느 경우냐면 저기 지금 R1 벡터가 0 벡터인 경우죠. R1이 그죠? 여기서 R1 이 벡터가 그냥 0이 되면 이게 원점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경우니까 그렇게 되면은 R1이 0이 되면은 이제 이 표현들이 다 이걸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만류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잡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결국은 사실 이게 이 두 물체를 있는 직선상에서 이게 힘이 작용을 하니까 결국은 이 두 위치 벡터의 M1과 M2 위치 벡터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벡터가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저게 그 위치하고 그러니까 방향하고 힘을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런 약간 좀 조금 복잡한 표기법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크기만 생각하면 F1하고 F2하고 크기는 똑같죠. 크기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향을 따지지 않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이제 요 크기만 할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 G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이 G 이거를 이제 그 중력상수 내지는 뭐 뉴턴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값이 얼마냐면은 이건 실험적으로 정한 거예요. 아,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 뭐 이제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뉴턴은 힘의 단위고 이거 이제 만율력 법칙에서 이렇게 쭉 단위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 단위가 그 그러니까 미터로 바꾸면은 이게 킬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초의 제곱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중력상수 아니면 이제 뉴턴 상수 이제 그렇게 불러요. 이게 보면 어쨌든 뉴턴 이렇게 힘의 단위 뉴턴 뭐 그다음에 미터 킬로그램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일상적인 단위죠, 그죠? 우리 일상적인 인간에게 편리한 단위입니다. 인간이 일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단위야. 미터나 킬로그램 초 이건 게 그 단위로 했을 때 중력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러면은 저게 마이너스 11승이면 얼마예요? 100억이죠, 100억. 100억분의 1이죠. 굉장히 작습니다, 이 값이. 이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중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으냐? 이제 그거는 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로 뉴턴 상수로 만들 수 있는 뉴턴 상수가 보면은, 이게 어쨌든 보면은, 이제 어떤 조합을 만들 수가 있냐면은, 요런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H바는 플랑크 상수고, 플랑크 상수.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보통 H 값을 2파이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이게 대충 1점 얼마 하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 이제 이렇게 되는 거 플랑크 상수 C는 광속이고 요 조합을 하면은 이 조합의 그 단위를 따져보면 이게 질량 단위가 나와요. 질량 단위가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랑크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플랑크 질량. 플랑크 매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 저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2.17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킬로그램 이 정도 됩니다. 자, 요게 보면은 이게 이제 대략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램이에요. 이제 그램으로 나타내면은 킬로그램이 10의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니까 10만 분의 1그램, 10만 분의 1그램 정도 되는 양인데 우리 인간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저 정도 된 게 먼지 하나의 무게 정도 대략 플랑크 질량이. 이게 그 양성자 하나 질량이 얼마죠? 프로톤 매스가 수소원자 하나의 질량이 대충 얼마냐면은 1.67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에요. 27승. 그럼 이게 27승 킬로그램 18 이게 마이너스 8승 킬로그램이니까 대략 어떻게 되냐면은 10의 19승만큼 차이가 나죠. 10의 19승. 그죠? 양성자 질량의 대략 10의 19승 정도 되는 질량입니다. 왜 이 질량이 중요하냐면은 이 질량이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상수, 중력상수, 플랑크 상수, 광속 우리 자연의 뭔가 펀더멘탈한 성질을 담지하고 있는 자연상수로 만들 수 있는 질량 단위예요. 일단 플랑크 질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최고 레벨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담지하고 있는 가장 내추럴한 에너지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우주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내추럴한 큰 에너지 단위. 그게 플랑크 질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스케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데 이 질량이 우리 인간은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우주에 뭔가 보편적인 존재는 아니죠. 인간이 오히려 우주에는 널려 있는 게 수소 이런 게 널려 있고 그래서 수소를 기준으로 보면은 수소 질량보다도 양성자 질량보다 10의 19승이나 무겁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중력 상수하고 플랑크 질량이 서로 역수관계 있죠. 제곱으로 역수관계 있어요. 역수관계 있어서 중력 상수가 왜 이렇게 작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이 값이 작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죠? 이게 분모가 작기 때문에 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되게 작은 양 같지만 미시적으로는 양성자 질량보다 이렇게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정말로 큰 에너지 스케일입니다. 정말로 큰 에너지 스케일. 지금 이게 뭔가 펀더멘탈한 그 에너지 스케일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성자 같은 애가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성자 같은 애가. 그러면 하나의 양성자가 자기 질량이 10의 19승배나 되는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의미가 그래서 뭐냐면 미시세계로 내려갔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소가 있으면 여기 프로톤, 일렉트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중요한 거는 전자기 이력이죠. 일렉트로매그네틱 그냥 전자기 상호작용입니다. 이게 핵으로 묶여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기 원자로 묶여 있는 거는 그죠? 전자기 상호작용인데 그럼 여기서는 양성자 질량이 이렇게 작으니까 전자 양성자 얘네 둘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는 중력은 극히 미미하겠죠. 중력 상수도 작은데 질량도 터무니없이 작으니까 이때는 이런 미시세계에서는 중력이 아무런 말도 못해요.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중력은 있는 거잖아요. 펀더멘털하게 유니버설하게 있는 건데 만약에 이놈의 질량이 만약에 프로톤 매스가 이놈의 질량이 플랑크 질량 정도까지 올라갔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까지 만약에 어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질량이 저렇게 커졌다. 이렇게 커지면은 이제 이 시스템에서 중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랑크 질량이 뭐냐면 미시세계에서 중력을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 스케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미시세계라고 하는 건 펀더멘탈한 소립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펀더멘탈한 스케일에서 중력을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 스케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세른에서 입자 가속기 돌리고 있잖아요. LHC. 거기서 돌리고 있는 그 가속기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 LHC 에너지가 이게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프로톤 매스에 대략 지금 충돌 에너지 해보면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배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배 내지는 뭐 만배 뭐 1000배 만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못 보죠. 지금 엄청난 에너지 갭이 있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 갭이 있고 지금의 우리가 쓰는 가속기 테크놀로지로 이 정도 에너지를 구현하려면 그냥 정비례에서
지금 테크놀로지 그래도 이렇게 익스트래폴레이션 해가지고 가속기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 대충 뭐 우리 갤럭시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가속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에너지, 즉 보통 우리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양성자가 자기 질량의 10의 19승배나 에너지를 가진다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언제 중요해지냐면 예를 들어서 빅뱅 초기에 굉장히 고온고압 상태일 때 그때는 모든 입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플랑크 질량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충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이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대충 자연이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이 정도까지. 요거 넘어선 잘 몰라요. 뭐가 있는지. 이 정도 에너지 스케일까지는 대충 그래도 이것저것 두들겨 맞출 수는 있는데 이 에너지 넘어서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요거를 이제 나중에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시간으로 단위로 환산하면 이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빅뱅 직후에 플랑크 타임이라 그러죠, 이거를.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다는 건 빅뱅으로 굉장히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에너지면 지금 가속기 에너지가 이 정도 그 양성자 질량의 뭐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된다 그러면은 빅뱅 직후에 뭐 한 1000억 분의 1초에서 100억 분의 1초까지 가까이 가는 건데 플랑크 질량에 해당하는 시간은 빅뱅 직후에 한 마이너스 43승 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시간인 이전에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스케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중력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또 우주론 얘기할 때 뭐 이때 중력이 갈라져나고 이런 표현 한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중력이 갈라졌는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사실 몰라요. 모르고 이 타임은 단지 그냥 이거를 플랑크 질량을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그 이제 뭐 단위를 몇 가지 바꾸는 그냥 트릭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거고 뭔가 우리가 뭘 잘 알아서 뭐 이때 중력이 갈라져 나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에너지 스케일이 되면 소립자들이 저 정도 에너지 스케일을 가지면은 이제 이 레벨에서 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러면은 이걸 제대로 다루려면 이 중력을 지금 여기 펀더멘탈하게 그 얘네들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거는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양자 중력이죠. 그게 없어요, 지금. 그게 없어서 빅뱅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빅뱅 때부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블랙홀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뭐 몇 가지 후보는 있습니다만 아직 뭐 만족할 만한 그런 이론 없어요. 중력하고 양자역학은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 박사님이 연구를 했던 그게 이제 양자 중력 이론이죠. 양자 중력 이론이고 그 막판에 머피가 이렇게 종이 뿌리면서 유레카할 때 그 종이에 써 있던 게 아마도 이 양자 중력에 대한 뭔가 방정식인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거는 노벨상 페이퍼인데 노벨상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20세기 해결이 안 됐고 21세기에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플랑크 질량이 정의된 게 뉴턴 상수에서 나온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요거를 또 고민되네. 이거를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중력을 이렇게 썼어요. F2가 받는 힘을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 M1 M2의 R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그냥 만율의 법칙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좀 이제 좀 우아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약간 고급 수학을 써야 되는 거니까 요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고 무거운 놈 M이 있고 가벼운 놈 M이 있고 이쪽 방향 R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여기 이놈이 받는 힘 얘가 받는 힘을 이제 F라고 하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스몰 m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라지 m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힘을 이 스몰 m 이런 거 이제 테스트 매스라고 불러요. 테스트 매스. 얘가 라지 m이 얼마나 무거우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스몰 m 한번 던져보는 거 이런 걸 테스트 매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테스트 매스 질량을 1로 잡았을 때 스몰 m을 나눈 게 이걸 1로 잡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R 제곱분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이거를 보면 이건 이거죠. 미분하면 그죠? R분의 1을 미분한 마이너스 제곱분의 1이죠. 그죠? 이거는 엘리멘터리한 미분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소개했던 델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델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이게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다 따라오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면은 재밌는 관계식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건 XYZ로 썼지만은 사실은 구면 좌표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직교 좌표계고 구면 좌표계에서는 이게 지금 스칼라에다가 벡터가 곱해서 전체적으로 벡터가 나오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타 방향 뭐 파이 방향 R 사인 세타 분의 1 파이 뭐 이거를 하여튼 저런 식이 있어요. 저건 그냥 산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힘을 넣었던 스칼라 함수에 그레디언트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력을. 그럼 뭐 여기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파이가 파이가 이제 이렇게 되면 되죠. 파이가 이렇게 정의되면은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포텐셜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제대로 할 텐데, 그래서 힘을 단위 질량에 대한 중력을 이제 이렇게 어떤 스칼라 함수에 그레디언트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산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산 정리. 제가 요거 이제 소개할 때 첫 시간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미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토크스 정리, 발산 정리를 이해한 거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오늘도 그걸 자세하게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게 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 찾아보시거나 저기 연습 시간에 우리 조교한테 물어보면 아마 조교들이 잘 설명을 해줄 텐데 발산 정리가 벡터 헷갈리니까 벡터 A 뭐 이렇게 이런 걸 발산 정리라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그 벡터에다가 이 대를 내적을 한 거 이런 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한다고 했죠. 다이버전스. 어떤 벡터에 다이버전스한 것에 부피적분한 거는 그 벡터를 이렇게 둘러싼 면적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벡터가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이 우변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면으로 둘러싸요. 그럼 이 표면이 생기겠죠. 표면이 생기는데 표면을 뚫고 나가는 벡터의 그 이제 플럭스라고 불러요. 플럭스. 단위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에 이게 수직으로 지나가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우변이거든요. 우변이어서 이게 사실 보면 이게 이제 좌변은 부피적분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삼중적분입니다. XYZ를 다 적분해야 되고 우변은 넓이적분이니까 이건 사실 이중적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대L에 지금 미분이 들어가 있죠. 미분한 거랑 적분한 거랑 하나가 캔슬이 돼요. 사실은 여기서 캔슬이 돼서 적분이 새겼던 게 2개로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 정확한 관계식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사실 여기 이제 중력장에다가 적용을 하면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여기 라지 M이 이렇게 있는데 라지 M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 스몰 M이 여기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테스트 매스가 이 질량 M을 중심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죠. 대칭적이니까. 구면상에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 어느 구면상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그 스몰 F를 가지고 이제 여기 그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변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R 방향이고 이게 바깥쪽 나가는 방향 같은 방향이 돼가지고 그리고 요 S라는 게 뭐냐면 이 거리를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이걸 둘러싼 구면의 단면적 반지름이 R이면 구면의 단면적이 4파이 제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표면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크기가 대칭성 때문에 다 똑같을 테니까 그럼 좌변이 사실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결과가 마이너스 4파이 GM이 나옵니다. 우변이 이렇게 나오고 좌변은 뭐가 되냐면은 좌변은 다이버전스의 F인데 이거는 이게 부피적분이죠. 부피적분인데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 파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의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이렇게 제곱해서 라플라시안이라고 이제 부르는 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거는 살려놓고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 좀 고급 수학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부피 적분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보통 이건 다 상수죠. 상수고 질량은 밀도를 부피로 적분하면 질량이 나오죠. 밀도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것에 이 스칼라의 라플라시안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를 포화송
포화성 방정식이라고 그럽니다. 포화성 방정식.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가우스 법칙이라고 불러요. 중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저 전자기하고 똑같습니다. 전자기에서 그 우리가 첫 번째 맥스웰 방정식이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소개된 이거랑 잘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뉴턴 방정식을 그 뉴턴의 만류인력을 요렇게 돼 있던 거.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좀 더 우아하게 쓴 게 이겁니다. 새로운 스칼라 포텐셜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 중간에 이게 이제 발산 정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얘랑 이퀴벌런트하고 이거를 사실은 그 우리가 아는 중력 이론이 두 개가 있죠. 중력 이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만류인력 법칙이고 또 다른 하나가 뭐죠?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모양을 잠깐 보여드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이 이렇습니다. 전혀 안 닮았죠.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고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수학 좀 해보겠다고 고전역학은 수학 좀 해보겠다고 덤비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막 제가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뭐 가우스 법칙이 넘어갔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저걸 제대로 이제 따라가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검색하고 인터넷 뒤져보고 하면 다이버전스가 뭔지 그것의 구면 좌표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다이버전스 정리 이게 다 뭐 증명도 돼 있고 거기서 뭐 이것에 대해서 발산 정리 적용하면 가우스 법칙 어떻게 돼 이거 다 나옵니다. 그냥 아주 복잡한 수학은 없어요. 궁금한 여러분 이제 다음 연습 시간 때 조교를 괴롭히면 조교를 고문하면은 결과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수학 전공자들인데 이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저런 걸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약간 어려워 보여도 마음만 먹으면 조금 어렵지 해볼 만한 산수예요. 근데 이거는 물리학과 대학원에 가야 배워요. 아예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래서 뭘 산수로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2009년에 이런 독서 과학책 읽는 동호회 사람들이 이거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거 이제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수준에서 강의할 때는 일반 상대성 이론 강의가 쉬워요. 왜냐하면 수학을 못 쓰니까. 아예 못 써요. 제가 지금 그 고등학생 대상으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상대성 이론 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산수가 해볼 만해요. 고등학교 수학으로도 뭐 루트 나오고 다 이거거든요. 미분 조금 나오고. 그럼 E는 MC 제곱까지 증명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을 배웠으면 미적분 배우고 루트 정도 알면은 그냥 유도할 수 있습니다. E는 MC 제곱을. 그래서 그쪽 특수 상대성 이론 원고 쓰는 건 오히려 어려워요. 산수가 들어가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쉽습니다. 수학을 못 써요, 아예. 그래서 실제 아인슈타인이 그 천하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 만들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저기에 비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를 만들 때 대략 1907년부터 1915년 한 8년 걸쳐서 혼자 만들었는데 요거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건 상수니까 카파라고 놓고
이게 자기의 새로운 그 중력 이론이라고 뭐 상대성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스토리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만들 때 아인슈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한 조건이 뭐냐면은 이것이 그 고전적인 극한, 그러니까 중력이 약하면서 이제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을 때, 그 경우에는 이게 만률력의 법칙이 나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뉴턴의 만률력의 법칙이 상대성 이론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고전적인 극한에서 너무나 잘 맞거든요. 수백 년 동안 검증이 된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중력 이론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새로운 중력 이론의 특별한 케이스는 만률력의 법칙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에. 그래서 이 조건을 놓고 이 복잡한 방정식의 이 조건 클래시컬 리밋, 이것도 이공계생한테 클래시컬 리밋 하면 아 저기 고전적 극한이 왜 이러지, 인문계 하시는 분들한테 저 얘기하면 계급적 한계라 그러죠. 계급적 한계. 네. 근데 클래시컬 리밋으로 가서 이거 풀면 뭐가 나면 이게 나와요. 바로 다이렉트로. 저거 푸는 것도 물리학과 대학원생한테 저거 풀라고 시험 문제 내면 하루 종일 계산해야 될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계산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쨌든 이것의 클래시컬 리밋을 풀면 이렇게 나오면 그냥 포화성 방정식이 나와요. 가우스 법칙, 중력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카파 값이 8파이G가 되는 거예요. 8파이G.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요거 풀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 새로운 중력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뉴턴 상수가 그대로 들어가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도. 왜 그러냐? 클래시컬 리밋에서 이거 맞추려고. 요거를 풀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정말 다이렉트로. 그래서 그냥 개수 비교하면 8파이G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마스 쿤이 이제 패러다임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 발전이 경쟁하는 두 패러다임 사이에 혁명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패러다임 사이에는, 경쟁하는 패러다임 사이에는 가치하는 공유 체계가 하나도 없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죠. incommensurability, 공략 불가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하는 것은 종교를 개종하는 것과 비슷해가지고 공유하는 가치 체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뉴턴 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인데 공유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바로 딱 있어요. 이렇게. 바로 있고 이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고생했던 게 클래시컬 리밋에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시간 많이 까먹습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컨스트레인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우아한 표현, 이거는 사실 그냥 다이렉트한 표현인데 이거를 우아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요게 일반 상대성이 직접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비례상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가우스 법칙은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 그러면은, 자, 태양 가만히 있다 치고, 지금 지구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데, 만률력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자, 태양 예를 땡기, 이게 지금 보통 솔라메스를 이제 이렇게 쓰죠. 솔라메스를. 태양 질량이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의 입자가 아니잖아요, 태양이. 태양을 구성하는 이 조그만 영역들, 예를 들어서 이놈이 지구에서 이제 이렇게 당길 거예요, 그죠? 그다음 여기 있는 애는, 여기 있는 어떤 질량 요소는 이런 식으로 당길 겁니다, 그죠? 그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태양을 구성하는 모든 질량 요소의 중력의 합을 다 더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그런 이 조그만 빗금친 질량 요소들이 다 더해져서 태양을 만드는 거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적용해서 지구를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이 필요해요, 적분. 태양에 지구는 자니까 점이라 한다 하더라도 태양은 어쩔 거냐는 거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의 질량 요소를 전부 다 더해서 전부 다 연속적으로 다 더해야 돼요. 그게 적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9대칭이니까 지금 자 힘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그러면 이 성분, 이 힘에 지금 이쪽 성분하고 이제 이쪽 성분으로 수평 성분, 수직 성분이 나눠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대칭이니까 이쪽에 있는 놈하고 이쪽에 있는 놈이 이렇게 위로, 요거는 상쇄가 되겠죠, 그죠? 상쇄가 되고 결국 남는 거는 이제 이쪽 방향밖에 안 남을 거예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수평 방향, 요거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대칭 관계를 생각하면은 다른 쪽으로 지금 수평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은 다 캔슬이 될 거니까. 그런데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직접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구면 좌표계 써가지고 이 태양을 이루는 질량 요소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그것이 여기 미치는 정도, 이거를 다 이제 이거를 써서 R 제곱분의 1을 써가지고 태양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야 됩니다. 다. 그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변수를 여러 번 바꿔야 되고, 뭐 일단 구면 좌표계 써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뉴턴이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뉴턴도 아마 이렇게 적분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 계산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랑 뭐가 같냐면은 이거랑 같아요. 이렇게 공간에 걸쳐서 솔라메스가 분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 모양으로 분포가 돼 있는 게 지구를 땡기는 요 상황이 뭐랑 같냐면은 태양 중심에 모든 질량이 집중돼 있다. 점입자에. 그놈이 지구를 땡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가. 적분의 결과가. 이건 되게 편리한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태양 바깥에 있는 모든 천체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 적분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점입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입자. 그게 이제 적분의 결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게 아까 얘기했던 그 가우스 법칙이 그거랑 관계가 있어요.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요 경우를 요렇게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게 되게 놀라워요, 사실은. 진짜 가우스는 역시 천재구나. 그거를 뉴턴이 고민했던 문제를 가우스는 일반적인 그 발산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가우스 정리 적용하면은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확장돼서 분포되어 있는 질량이 있을 때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이 모든 질량이 한 점에 질량 중심 한가운데 집중이 되어 있는 점입자로 간주해도 결과가 똑같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게. 계산을 되게 편리하게 해줘요, 그 덕분에.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면 실제로 이제 적분을 다 해줘야 돼요. 아니면 아예 일반적인 가우스 법칙을 증명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질량 분포 바깥에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자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태양이 껍데기만 했어요. 껍데기에만 질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쉘이에요. 그래서 껍데기에만 질량이 분포해 있고, 그때 이 껍데기 바깥쪽에 지구가 있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바깥쪽에 있더라도 결과는 똑같은데, 만약에 이 안에 지구가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있으면은 얘는 아무런 힘을 못 느껴요. 중력을. 왜냐하면은 여기 이쪽에서 당기는 힘하고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다 상쇄가 돼 버립니다. 여기 이 위치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는, 여기 지금 가까운 애들이 힘을 크게 발휘하겠죠. 그죠? R 제곱분의 1이니까.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만 이 먼 쪽에 있는 애들은, 먼 쪽에 있는 애들 거리가 멀긴 해도 이게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이거를 다 캔슬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거도 사실은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거는 뭐 증명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질량 분포가 있는 어떤 시스템이 걔네들끼리 중력을 주고받을 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적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분을 해야 되고, 그것의 일반적인 결과를 정리를 한 게 가우스 법칙이고, 저거 쓰면은 뭐 하여튼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법칙이에요. 이게 아주 전자계에서도 이제 쓸 수가 있고, 뭐 이걸 이용하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이제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적분해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다. 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법칙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쭉 봤고, 세 번째 이제 법칙에 법칙의 성질에 대해서. 자, 힘이 M2 자,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M1, M2일 때 이쪽 방향이 R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우선 무슨 얘기부터 할 수 있냐면은, 자, 이 힘이 우선 그 R 방향이 어쨌든 이 선상에 지금 이건 이제 F2라고 해야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 방향에 이제 비례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게 어쨌든 이 M2에 작용하는 게 안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R이니까. 그래서 땡기는 힘인데, 이게 지금 R이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질량이 두 개 있으면 서로 땡기는 거예요. 이게. 그죠? 중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둘이 땡깁니다. 그래서 이 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격작용이에요. 원격작용. 이거를 이제 액션 at a distance라고 합니다. 원격작용. 떨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를 느껴서 서로 땡겨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대표적인 원격작용이 뭐가 있을까? 이 원격작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마술이에요. 마술입니다. 해리포터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은 뒤에서 뭔가 현상이 일어나죠.
제가 아는 주문은 크루시오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내가 크루시오 이러면 저 뒤에서 픽 쓰러지고 이렇게 되죠. 그게 원격 작용이에요. 똑같습니다. 만륜력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었다면은 미쳤다 그러겠죠. 접촉 기동자가 있어야 힘이 작용하는데 원격인데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마술입니다. 마술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뉴턴이 연금술 한 30 냈다 그러잖아요.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금술. 그 다음에 헤르메티시즘 저번에 얘기했던 서양 도학 같은 거예요. 이게 도술이지 뭐야 도술. 우리로 치면 도술이잖아. 멀리 있는데 질량이 있으면 서로 땡겨. 이건 그냥 도술입니다. 해리포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통, 영국의 이 헤르메티시즘의 전통이 뉴턴에서 조엘 롤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문화적 전통이라고 하는 거. 해리포터가 영국에서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뉴턴 자신도 이 원격 작용을 이렇게 연금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이런 거 도입을 했고 여기 이제 이게 인력이잖아요. 인력 땡기는 힘이잖아요. 음수니까 땡기는 힘. 멀리서 땡기고 밀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여기서 차용됐다고들 해요. 과학사학자들 얘기가 연금술에서. 이런 도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뉴턴 역학에. 근데 이거를 허용하는 이유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체, 힘의 정체는 FMA라고 하는 게 힘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운동을 기술할 때 운동량과 뭐 가속도 이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지금 적용을 한 거죠. 힘의 개념을 할 때. 마술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운동을 기술하니까 다 받아들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뉴턴도 사실은 이렇게 원격 작용으로 어쨌든 멀리서 땡긴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여기 맡겨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어떻게 서로를 땡기냐. 그러니까 만륜력의 법칙이 나왔다는 거는 뉴턴이 이제 어디에 대한 답을 준 거냐면 이제 왓에 대한 답을 준 거는 맞죠. 왓. 대체 뭐가 있길래 지구 태양이 저렇게 운동하냐. 행성 법칙에서 그러니까 왜 저런 행성 법칙이 생기느냐. 이런 게 있다. 보편 중력이 있다. 그 원인이 된 요소 하나 특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이런 행성 운동이 되느냐. 그 왓에 대한 답을 준 게 보편 중력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원격으로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왜 이런 힘이 존재하느냐. 왜 중력이라는 힘이 우리 우주에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여기에 대한 답을 준 게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제너럴 렐러티비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원격 작용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원격 작용. 왜냐하면은 지금 이 원격 작용을 한다는 거는 이 둘이 지구 태양이 있을 때 이 서로가 저기 멀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옆에 나보다 사이즈가 109배 정도 되는 질량이 엄청나게 무거운 뭔가 이상한 애가 있어. 이걸 즉각 느끼는 거예요. 즉각. 시간 지체 없이 즉각 느껴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광속을 능가하는 정보 교환이 안 되죠. 우리가 상대성 이론 수업을 한 적은 없지만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을 그냥 끌어들이면 받아들이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광속을 능가하는 정보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론 만들고 새로운 중력 이론 만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특수 상대성 이론이 맞으면 뉴턴의 만륜의 법칙이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원격 작용을 해.
이게 맞다면 상대론이 틀린 건데, 근데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자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내 이론이 틀릴 리가 없다. 그럼 새로운 중력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액션의 디스턴스가. 그래서 이게 일반 상대성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이제 중력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죠? 시공간이 물결쳐서 서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이 물결쳐서. 그래서 그게 전파되는 속도가 광속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뉴턴의 만류의 법칙, 뉴턴 시대 만류의 법칙은 원격 작용이다. 원격 작용이고 왜 그렇게 원격으로 작용하는지는 답이 없다. 그거를 극복한 아인슈타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그 중요한 성질이, 자, 이거를 보면은 뭐 이게 이제 뭐 마이너스 F1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질량의 비례요. 보면은 M1, M2. 예. 이게 뭐 물론 이제 F2하고 같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는 자, 각각의 질량이 M1이 2배 되면 전체 힘이 2배가 되고, M2의 질량이 3배가 되면 전체 질량이 3배가 되고, 하나가 2배, 다른 게 3배 되면은 전체 힘은 6배가 된다는 거죠. 정비례해서. 질량의 비례해서 중력이 커져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질량의 비례해서 힘이 커진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가 커지는 게 아니고, 가속도가 잘 붙는 게 아니고, 질량이 커지면 뭐가 커지느냐? 질량이 커지면 중력이 커지는 거예요. 중력이. 질량이 커지면 중력이 커집니다. 그만큼 지구도 더 세게 당기는 거죠. 나도. 힘이 커져요. 힘. 중력이라는 힘이 커집니다. 질량이 커진다는 거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지구가 있고 무거운 애가 있습니다. 무거운 애가 있고 가벼운 애가 있어요. 자, 무거운 애가 받는 힘은 이렇게 커요. 가벼운 애는 힘이 작아요. 힘이 다릅니다. 힘이. 지구가 라지 M과 스몰 M의 작용과 힘이 달라요. 무거우면 힘이 크고 가벼우면 힘이 작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라지 M의 경우 M이 크다. M이 큽니다. M이 크면은,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M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얘를 질량이 크면 우리가 Fm을 생각해 보면은 얘를 가속시키려면 큰 힘이 필요하죠. 그죠? 질량이 크니까. 이게 FmA 때문에. 가속을 시키려면은 그러면 큰 힘이 필요해요. 질량이 크다는 거는. 그런데 마침 중력이 질량에 비례하는 힘을 작용하여. 그죠? 질량에 비례하는 큰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황이 이런 거예요. 무거운 애가 있어요. 무거운 애가 있는데 무겁다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무거운 애는 가속시키기 힘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속도를 만들려면 힘이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중력이라는 이상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 힘은 질량에 비례하는 큰 힘을 미치고 있어요. 이렇게. 스몰 M의 경우 지금 M이 작죠? 이 경우는 반대예요. M이 작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가속시키는데 작은 힘이 듭니다. 그죠?
작은 힘만 있어도 돼요. 작은 힘만 있어도. 그런데 마침 보니까 마침 중력이 M에 비례해서 작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라지 M, 스몰 M에 상관없이 가속도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러니까 질량이 무거운 애랑 가벼운 애랑 있을 때 무겁다는 게 무슨 의미냐? 가속도가 크다는 게 아니라 힘이 큰 거예요. 힘이 커서 특정한 가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한데 마침 그 힘 역할을 해주는 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무겁다는 거는 가속도가 큰 게 아니라 중력이 큰 겁니다. 중력. 가벼운 거는 가속도가 덜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중력이 작은 거예요. 무거운 애는 그만큼 큰 힘이 작용하고 가벼운 애는 그만큼 작은 힘이 작용해서 전체적으로 무거우나 가벼우나 가속도가 일정하게 시간의 단위 시간과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무거우면 가속도가 큰 게 아니라 힘이 크다. 중력이 크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속도가 잘 붙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왜 이런지는 우리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좀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게 이제 질량에 비례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자 이제 이 식을 보면은 우선 우리가 했던 게 원격 작용 얘기했었고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 얘기했었고 그죠? 그다음에 뉴턴 상수가 가지는 플랑크 질량 얘기했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한 15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